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안다는 게 뭘까? 그 한계는 어디일까? 이런 고민을 정말 깊게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뭘 안다고 할 때,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일지, 또 모른다고 인정하는 태도가 왜 더 중요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흥미로운 주제죠. 자료 중에 뭐 현미경 이야기부터 그 바닷물 비유, 과학사 사례들까지 재밌는 게 많았어요. 이걸 토대로 삶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보고 지적 겸손의 가치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자, 우선 그 지식의 상대성 문제부터 볼까요? 17세기에 현미경 나오기 전까진 사실 미생물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아예 다른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현재 가진 도구에 크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그럼 만약에 미래에 뭐 양자현미경 같은 상상도 못한 게 나오면 지금 우리가 이건 확실해 하는 것들도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마치 뉴턴 역학이 막 절대 진리처럼 여겨지다가 양자역학의 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게 된 것처럼요. 시대에 따라 안다는 의미 자체가 변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과학 철학에서 말하는 관찰의 이론 의존성하고도 연결돼요. 우리가 뭘 보느냐 자체가 이미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의 틀, 그 이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아, 보는 행위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군요. 그렇죠. 토마스 콘이 말한 패러다임 전환처럼요. 아예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확 바뀌기도 하잖아요. 결국 안다는 건 어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현재 기술과 이해 수준 안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뭐랄까 잠정적인 결론 같은 거죠.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그럼 그 바닷물 비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바닷물 한 컵으로 바다 전체를 알 수 없다는 비유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모아도 그게 곧바로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맥락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fMRI로 뇌 활동을 막 다 찍는다고 해도 그게 의식의 본질을 바로 설명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미스테리죠. 기상예보 모델도 엄청난 방정식으로 만들지만 실제 날씨를 100% 맞추진 못하고요. 아, 맞아요. 늘 틀리죠. 웃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세상을 이해하려고 어느 정도는 좀 단순화된 모델이나 부분적인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데이터 자체가 의미를 갖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해석에는 항상 우리의 관점이나 뭐 현재 기술 수준 같은 필터가 작용하거든요. 아, 일종의 편향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통계학이나 인식론에서 말하는 그 불완전한 정보 문제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지식은 본질적으로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해석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와, 근데 그걸 인정 못하면 나는 다 안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울 것 같아요. 그 자료에 나온 켈빈경 이야기처럼요. 아, 네. 19세기의 물리학 발견은 거의 끝났다고 선언했던 네. 근데 그 직후에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같은 거대한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이건 진짜 정말 드라마틱한 사례죠. 소위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잖아요. 잘 모를수록 더 자신만만해지는 경향. 네, 딱 그거네요. 반면에 그 크리스퍼 디션자 가위 기술을 발견한 제니퍼 다우드나 박사님 사례는 정반대의 교훈을 주죠. 박테리아 면역에 대해 아직 잘 모른다.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계속 파고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혁신적인 발견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아,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진짜 힘이네요. 지적 겸손. 바로 그겁니다. 지적 겸손의 힘이죠. 그럼 신뢰할 수 있는 생각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자료에서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도 흥미로웠어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칼 푸포가 강조했던 건데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 즉, 반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태도예요. 아, 언제든 반박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군요. 네, 두 번째는 하나의 연구 결과만 보지 않고 여러 연구를 종합적으로 보는 뭐 메타 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의 검증 노력이 필요하고요. 여러 관점에서 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후 모델 같은 거 보면 95% 신뢰 구간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의 정도를 명확히 밝히잖아요. 그렇게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확실하지 않다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좀 역설적인데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중하고 열린 태도를 보이니까
더 믿을 만하다는 거죠.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니까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이거랑 통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난 다 알아. 이렇게 믿는 순간 자기 생각만 맞는 것 같고 다른 정보는 잘 안 보게 되는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죠. 와,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적인 용기이고 힘의 표현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 나눈 것처럼 안다는 건 어떤 끝지점이 아니라 계속 나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내 지식의 경계가 어딘지를 아는 것. 그게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가는 진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덕분에 저도 알미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요즘처럼 인공지능이 막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시대에는 자료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비판적으로 따져 묻는 과학적 회의주의랑 또 기존의 틀을 넘어서 상상하는 기술적 상상력,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추는 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의 지식이 지금 우리가 가진 도구와 해석의 틀에 묶여 있다면 먼 미래에 우리가 지금은 상상조차 못할 그런 새로운 도구나 아니면 인공지능처럼 완전히 다른 관점이 나타났을 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진실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재평가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